트럭이 너무 빨리 달려서 무서워요.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게 사라져가지고 아이들을 1km가 넘는 사회에서 좀 더 이런 친구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충남 당진에는 매일 학교를 오가는 길로 마음이 편찮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걱정 때문입니다. 이 학교의 아이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제작진에게 전해왔습니다. 신성우 기자가 좀 읽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할아버지. 저는 탑동초등학교를 다니는 4학년 김하은이에요. 얼마 전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6학년 오빠가 길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엄마는 매일매일 길을 건널 때 조심하래요. 우리 학교 주변은 너무 위험해서요. 저도 매일 길을 건널 때마다 큰 차들이 너무 무서워요. 대통령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고쳐주세요.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충남 당진의 탑동교차로를 이럴수 이슈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탑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재입니다. 이 도로는 아이들이 등하교하기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과연 개선 방법은 없을까요?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탑동교차로. 등교 시간 아이들이 교차로를 황급히 건너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형 트럭들이 교차로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학교 앞에 트럭이 너무 빨리 달려서 무서워요.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차에 치일 것 같은 무서움이 있고 진짜 차에 치이면 죽는다니. 지난 목요일 오후에 충남 당진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낮 3시 18분. 이곳 탑동교차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10m를 더 질주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지금 사건 처리 중에 있는데요. 현재 1차 변사 지휘를 받았고, 그다음에 현재 2차 변사 종결 지휘 후에 검찰에 사건 일체를 속촉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현장에 꽃과 메모를 가져와 추모의 마음을 남겼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가면서 치여서 저기 앞에까지 끌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지금도 이따가도 날 수 있는 이런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는 정말로 항상 불안해합니다. 학부형님들이 다. 저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교차로 사고가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평소에 이 사거리 도로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가 이제 당진시와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을 만큼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은 도로고, 최근 5년간 경찰에 보고된 탑동교차로 보행자 교통사고는 5건. 학부모들은 실제로 기록에 남지 않은 사고가 더 많았다는데요. 불안한 나머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사 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학부모입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 지날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여기 30분 국도도 달리고 속도가 거의 60이고 여긴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거 보고 저 스스로도 위험을 느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국민 청원까지 한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어른들과 틀려가지고 주변이 지저분하면 앞을 잘 못 보거든요. 어른들은 다 사방은 다 탐색을 할 수 있지만 어린들은 직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경찰이 1년에
지원되는 CCTV나 그런 것들이 지원이 몇 대가 안 된대요. 이곳이 죽음의 교차로라 불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탑동교차로는 시 외곽에서 산업단지를 잇는 유일한 도로여서 대형 화물차가 많은데요. 공교롭게도 이곳 보행로를 바로 옆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합니다. 학부모의 시선으로 더욱 놀라운 점이 지적됐습니다. 여기를 좀 보셔야 돼요. 여기가 무엇이냐면 여기가 이제 우회도로가 시작이 되는 지점인데 우회 차량들이 돌면서 여기에 보행자 신호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전신주 같은 게 신호등을 다 가리고 있고 또 저기 교통섬에 있는 나무라든지 전신주들이 다 신호등을 다 가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면서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전혀 여기는 스쿨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출퇴근 시간대인데도 5톤 트럭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차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탑동교차로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불과 50여 미터로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통학로 주변 보행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데다 학교 방향으로 향하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차량이 무심결에 지나가지만 제대로 된 안전시설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8차선 대형 교차로를 건너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이 당초 30초로 되어 있어서 매우 짧았던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봤는데요. 사고 이후 시간을 늘린 60초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학년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교통섬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 건너다가 갑자기 빨간불이 있어서 시간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고 어떤 친구는 오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사고가 날 뻔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큰 차도 많이 다니고 시간이 옛날에는 30초였다 보니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탑동교차로의 보행자 위험 요인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30초면은 뭐 성인들, 건강한 성인들, 건장한 성인들이 준비하고 있다 신호등이 터졌을 때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는 시간만 책정해 놓은 거죠. 그럼 신호등이 바뀌면 건넙니다. 건너는데 제가 경험을 해도 차도에 발 내딛는 순간 전 깜빡이기 시작해요. 특히 아이들이라고 한다면은 교통섬까지 건너가는 것조차도 모험이고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도 눈치를 보면은 타이밍을 놓쳐서 몇 초 늦게 건너갈 수도 있고요. 사고가 일어났던 학교 앞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더 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대형 화물 트럭 같은 경우 우회전에서 내려오면서 특히 교통섬이 있을 때는요. 교통섬하고 섬 사이에 파란불 신호등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면서 일반 도로에서 교통섬까지 넘어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횡단보도고 신호등을 따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운전자들도 이쪽 파란불 신호등일 때도 교통섬하고 일반 도로 사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보조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란불인데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서로 방심하는 거죠. 당진시는 탑동사고의 안전대책 당장 마련해라! 마련해라! 이번 탑동교차로의 사고도 이미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학부모들은 3년 전부터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시장에게 무릎 꿇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그때 학부모회가 이거에 대한 그 경각심과 그 시청이 주기적으로 교통 신호 아니면 이쪽에 그 우회전 구간을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민원을 해마다 수차례 넣었거든요. 그 민원이 전화나 아니면 뭐 시청 게시판 문서로도 넣었는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고 학부모들이 수없이 죽음의 교차로를 경고해왔지만 행정에 가로막힌 사이 소중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진시와 경찰서, 교육청은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뒤늦게 교차로 안전시설 개선에 나섰는데요. 교통섬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합동 교차로의 4개소의 그 교통섬 인근에 과속 방지턱을 좀 즉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좀 시야를 운전자가 보행자의 신호를 좀 명확하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바닥에도 LED 바닥 신호등을 저희가 설치를 좀 완료했습니다. 제가 그날 사고 나고 간담을 했을 때 당장 저는 경찰서에다가 일단 저걸 깔아달라고 했어요. 방지턱을. 그랬더니 그날로 뭐 1, 20분도 안 걸려서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루 이틀 만에 설치된 시설을 보며 학부모들은 허탈한 마음인데요. 사고를 보는 경찰의 시각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운전자들에 대한 위식이 좀 부족하고 또 나름대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교차로 그 위쪽으로 보면은 그 고가 밑에 있는데 또 그쪽으로도 저기 중학생들은 또 무단횡단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라는 거는 어느 한 기관의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교육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도로가 안전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안전한 도로에서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이 빛을 발하는 거지. 도로는 위험천만한 상태인데 아이들만 안전교육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가 될까? 학부모들은 죽음의 교차로에서 더 이상 소중한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차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저희 탑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저 도로에 안전방지턱, LED 신호등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교통섬을 없애거나 신호체계를 바꾸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큰 사고는 내일이라도 당장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또한 보행자 사고를 막을 교차로의 구조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런 도로에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경사로를 포함한 입체 6교를 설치를 한다거나 하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다음에 전체 구역을 X자로 해서 전체 횡단보도 신호등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기역자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한 번에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보행자 유지 신호체계 시스템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개선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제 행정을 하다 보니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의 공사고 단순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걸 없애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지하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겠다. 당진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차로 개편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새학기가 되면 또다시 위험천만한 등굣길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당진시 게시판에 민원을 넣고 새해 벽두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라도 이런 사고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안 났던 거고 내 아이도 그 길을 건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똑같은 사고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위험한 걸 알면서 그걸 개선하지 못하고 시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저는 분명히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는 효율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선 효율과 안전을 저울질하며 효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오늘도 죽음의 교차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그날을 꼭 약속해 주세요. 이 교차로의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셨다시피 해당 교차로는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교차로 우회전 방향의 도로에 보행 신호등도 가려져 있었고요. 과속 방지턱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행 안전시설 개선을 요청해 왔었다는 건데요. 예. 그때 당시에 하루 빨리 개선을 좀 했더라면 이번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학교 앞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까? 예, 그 학부모들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 최초 지정 당시에 학교장이 구역 지정을 요청을 하면 이를 시와 경찰서가 허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사고가 난 교차로에서 학교 진입 방향의 우회전 도로가 그러니까 사고 지점이죠. 예. 그 부분이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현행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장이 지자체에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규칙 제12조를 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부분만 봐도 책임기관의 의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 예. 네, 당진시와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은 사고 이후에 대책회의를 통해서요. 과속 방지턱을 만들거나 보행 신호를 늘리는 등의 당장 급한 안전시설 설치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산업단지를 향하는 유일한 도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고요. 그리고 고가도로로 인해서 사고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보행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이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는 효율보다 안전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시민들은 또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누구나 즐겁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유성구에는 교육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등하굣길 안전한 통행로를 보장받지 못하고 또 임시교실에서 공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시민능보 불청객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 담벼락에 붙어있는 근조 리본들 보이시죠? 보시면 이렇게 학부모들이 무언가에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듯 합니다. 네, 내용도 그래 보이고요. 이 학교를 둘러싸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용산초등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아파트 개발 현장입니다. 이곳에 총 3,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2023년 4월부터 입주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에선 이곳에 초등학교 시설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시에 학교 용지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기존의 학교 용지로 기획된 구간이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갑자기 사라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요. 교육청에서 이 건을 가지고 학교 용지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듣고 그다음에 학교 용지를 다시 원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 질 좋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교육감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방치되고 내버려진 것일까요? 저희 아이들이 그 40평의 교실에 그 도로에 버려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 이나라! 다시 한번 엄만대창 수여라! 학교를 보시면은 1, 2, 3, 4블록에 그런 입주민들이 가운데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데 이게 사라져가지고 지금 이 추운 날
저희 아이들을 1km가 넘는 그런 또 대로를 2개를 건너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용지가 사라지면서 아까 보셨던 그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거리 얼마나 될까요? 지금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요. 왕복 6차선 도로이고 이렇게 보행자 작동 신호기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자동차 많이 지나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학하기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건널목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걷기에는 신호 주기도 좀 짧은 것 같고요. 건널목을 하나 건넜습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왕복 6차선 도로였죠. 이번에는 왕복 4차선 도로인데요. 이 횡단보도를 하나 또 건너야지만이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길하고 같이 섞여 있는 길이어가지고 혹시라도 자전거가 다니게 되면은 또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네, 학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시간이 10분 정도 걸렸고요. 거리는 740m인데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1km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보폭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리는 그런 통학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쩡했던 학교 용지 왜 사라지게 됐을까요? 이곳에서 학교 용지가 삭제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대전시 의회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산지구 내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가 있었는데 2019년 1월 초에 초등학교 용지는 삭제해주고 인근 용산초 부지에 지금 정축해서 아이들 수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계획이 그렇게 바뀐 건가요? 학생 수가 이 정도 규모면 인근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학생 수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막상 입주 예정자를 보니까 학생 수요가 급증하는 걸로 이제 뒤에 예상이 된 거죠. 실제로 대전시 교육청에선 지난 2017년 2월 이곳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시에 12,000제곱미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도 이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했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월 용산초등학교를 일부 증축해서 학생들을 배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그러면서 이미 확보된 학교 용지를 삭제해도 된다는 뜻을 대전시에 전달했습니다. 용산지구 내에 초등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명의로 결재를 하고 이걸 삭제해 줬습니다. 내용은 보고받았는데 그 모든 전결은 행정국장이 실무선에서 제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한 겁니다. 보고받고 결정은 교육감님이 하시고 시행은 어쨌든 국장님이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그 실무부서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보고받으시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이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죠?
하여튼 간에 뭐 더 잘하시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모든 걸 잘 책임 떠넘기시는 분석하고 겁니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받으셨는데 결정은 실무부에서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 실제적으로는 교육감은 뭐 다 하시지만 기관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보고를 받는데 정확한 그런 모든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미숙한 행정과 교육행정수장의 책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 상황을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획대로 이곳에 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입주하는 아이들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학교 용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아이들 멀고 험한 길을 통학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입주하게 될 최진성 씨는 자녀의 통학길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를 증축하고자 했던 대전시 교육청의 계획,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581명의 학생보다 많은 무려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곳으로 이사 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증축만으로는 새로 이사 온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에선 증축 대신 다른 대안을 내놓았었는데요. 그 용산초가 당초 이게 큰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장 부지에 그 모듈러 교실을 24학급을 이제 설치하고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으로 다시 새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예산 잡다 보니까. 근데 모듈러 교실이 뭔가요? 모듈러 교실은 지금 그 조립식 이동이 가능한 임시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임시 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곳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학교 공사 현장입니다. 이것도 학교 용지 때문에 임시로 모듈러 교실을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을 딱 보셔도 정상적인 교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교육행정의 착오로 멀쩡하게 지어질 학교 대신 이런 곳에서 수업을 받아야만 하는 아이들. 그래서 학부모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이 모듈러 교실이 방음에 취약하고 내진에 취약하고 그리고 춥고 덥고 거기다가 그 교실에 20명이 넘는 3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도 모르는 과밀학급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용산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하니 지금 운동장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전교생이 40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데 여기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 아이들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전교생을 받다 보면은 모듈러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초 계획에서는 4,807세대였는데 2018년 12월에 3,600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했었으면.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그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용산지구 개발 때 학교 용지를 되살리는 방법과 학생들을 임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학생들을 임시 배치해야 되는데 입주민들과 용산초 학부모님들과 상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산지구를 비롯해서 대전의 많은 곳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 용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서 학습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군 조정이라든가 학교 이전 재배치를 포함한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교육청이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름도 생소한 모듈러 교실이라는 임시 컨테이너 교실에서 공부하는 일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적 임시 방편만 내세울 게 아니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초 학교 용지가 왜 삭제가 된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시 교육청은 2019년 당시에 입주민 자녀 가운데 초등학생 수를 580여 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초등학교를 증축을 하면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예. 그래서 학교 용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을 했고 대전시는 이를 수용해서 해제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조사 결과 이 아파트의 초등학생 수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이 된 거죠. 기존 용산초 학부모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모두 그 학교 용지를 되살려달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학교 용지를 되살려서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좀 불가능합니까? 네, 그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단지 내에 있는 공원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하고 공원 녹지 부지는 인근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3년간만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미 학교 용지는 공원 녹지로 변경이 된 상태고요. 학교를 다시 지으려면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부지를 학교 용지로 또다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장 현실 가능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일부 주장이긴 합니다. 예. 뒤늦게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대전시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학교 용지 확보 문제를 협의할 학교 시설 계획 조정 협의회를 꾸리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용산초등학교 학교 용지를 되살리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학생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어른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부디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사람들은 부모 곁을 떠나서 자신만의 삶을 꾸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독립 혹은 자립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자립을 하기까지는 취업도 하고 경제적인 준비도 거치면서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성인이 되면 무조건 자립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육원이나 공동생활가정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보호 종료를 맞는 자립준비 청년들입니다. 전지적 현장 시점이 이른 나이에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이제 좀 한 10몇 년, 15년 이상을 살았던 데를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신선해서 정말 기분이에요. 성인이 됐다는 기쁨보다는 혼자라는 두려움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단출한 공간, 세간살이도 많지 않은 이곳은 올해 나이 20살 이민우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그가 혼자만의 공간을 갖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2살 때부터는 시험보육원에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성심보육원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가정위탁을 통해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바로 11월 말쯤에 자립하게 되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독립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혼자 있어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과 막 놀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점도 있고, 힘든 점은 그냥 금전적인 문제랑 그리고 밥을 혼자 다 해 먹어야 되고 빨래랑 청소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민우 씨처럼 보육원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면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을 떠나야 합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자립 시기를 만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하고 자립 수당도 늘렸지만 현실은 버겁습니다. 자립수당금은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추가로 받고 기초수급은 55만 원 정도 받아서 한 85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관리비, 가스비, 수도세 그런 거 자동이체로 다 빠져나가고 핸드폰 비용도 다 빠져나가고 솔직히 얼마 안 남거든요. 혼자 살다 보면.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시작하면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매월 자립수당 30만 원을 5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살아가기엔 충분하지 않아서 많은 수의 자립준비 청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비율 또한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20년엔 60%까지 늘어나 10명 중 6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참치캔과 즉석밥이 식사의 전부인 민우 씨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되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버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초수급비는 알바를 해서 소득을 넘기면은 끊기고 그러니까 그게 소득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도 힘들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기에도 힘드니까 그게 자립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힘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립준비 청년들의 경우 취업을 해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0년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인 179만 원보다 52만 원이 적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은 일반 청년들의 2배에 달합니다. 다음 달이면 보호기간이 종료돼 세상 속으로 떠밀려 나와야 하는 청년이 또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립을 하게 되는 이준호 씨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모습을 이게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나오긴 하는데 확실히 그 일반 가정이랑 또 비교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완전 이제 혼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혼자여서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조금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준호 씨는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한까지 최대한 머물며 자립에 대한 기반을 닦아놓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설 밖 생활은 처음이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건 좀 몰랐어요. 일단 퇴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가장 크게 겪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하고 그리고 사회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취업이 잘 돼서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도 꾸준히 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생겨야지만이 이제 자립에 어느 정도 안착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문제는 나가서 취업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잘 안 됐다.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위축이 자꾸 되다 보면 어딘가에 누군가가 이제 다독여주고 기댈 수 있고 이런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퇴소한 친구들은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들 관계도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점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 종료와 함께 시설을 나가면 자립 과정에서 겪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의논할 어른이 곁에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립 준비를 돕는 자립 지원 전담관들이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 저랑 같이 살았던 또래 애들은 이미 다 나간 상태거든요. 그런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엄청 공허하고 힘들어하고 심하면 막 우울해하고 우울증 비슷한 것도 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들 중 80%가량이 자립지원 전담관의 지속적인 연락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소년의 3배에 달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립이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패를 경험을 하더라도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실패를 경험을 하면 당장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진로를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함께 퇴소한 친구들을 함께 보호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보호마저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시설에서 보호받다 중도에 이탈하거나 청소년 쉼터 출신의 경우 그동안 정부의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쉼터 출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준이 까다롭고 보호시설에서 이탈한 청소년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시설에서 가출, 이탈이죠. 이탈한 아이들도 퇴소 처리가 되면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모든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고 싶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도에 지원이 중단되는 이 아이들 혹은 퇴소 종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단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법안이나 대안이 꼭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우 씨도 학교 밖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면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왔어요. 왔어. 왔어. 학교 잘 갔다 왔어? 민우 씨를 반갑게 맞이하는 분은 민우 씨를 가정 위탁으로 4년간 키워준 분입니다. 처음에 를 만났던 거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학교 부적응 중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중3 때였나 그때가? 중3 때에 왔는데 이제 갑자기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때 때마침 저희가 이제 가정위탁 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고 그때 이제 가정위탁 제도를 통해서 저희 집에 자립할 때까지 그러면 한번 같이 지내보자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됐죠. 보육시설이 갑자기 폐쇄되고 새로 옮긴 시설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이탈한 민우 씨를 이혜경 팀장은 사랑으로 품어줬습니다. 덕분에 민우 씨는 가정의 따뜻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다투기도 했지만 그냥 곁에 있었고 이 자리에 응한 이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센터장님 때문이었어요. 4년 동안 나랑 있었던 그 세월도 있고 자립을 했는데 너가 다른 애들 앞에서 힘이 말을 해서 힘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다른 애들은 그걸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구나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서 얻어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센터장님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정말 감사한 분이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래의 평범한 아이처럼 지내기 위해 민우 씨는 참 멀고도 힘든 길을 돌아왔습니다. 누가 축하해. 보육원에서 갖고 온 그 짐들, 그 작은 짐들 속에서 아기 때 사진, 어렸을 때 사진이 몇 컷이 나왔는데 그 아기 때 사진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냥 환하게 웃으니까 장동건 저리 가라 저리 이쁘더라고요. 근데 왜 저 이제 청소년 시절에 너무 이제 힘드니까 늘 얼굴은 늘 표정이 어둡고 그래서 한테 늘 어떻게 하면 저 어렸을 때 좀 웃음을 좀 되돌려 줄 수 있을까. 이래서 정말 많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염두에 두고 일부러 막 웃기기도 하고 애교도 부려버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립하니까 더 많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웃고 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민우 씨는 대학도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보증금, 확인서. 자기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다른 친구들을 돕겠다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원서를 쓰는데 기쁨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요.
감격이었죠. 그 자체가. 비행에 빠지지 않는 것도 너무 고마운 거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가 이제 좀 뭐랄까 열심히 또 노력해서 대학도 들어가고 한 것이 너무 이제 고맙죠. 3월이면 신입생이 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민우 씨는 지금의 삶이 있기까지 주위의 고마운 이들의 응원이 컸다고 합니다. 위탁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소수고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인데 자립 실패가 10명 중에서 3명이에요. 근데 7명은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5명이라도 자립을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자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닌 고립입니다. 올해 대전시에서는 60명의 자립 준비 청년들이 홀로 서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버팀목이 돼줄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위기를 맡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집중해서 좀 사랑을 실천한다면 정말 다 좀 더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에서 좀 더 이런 친구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이들도 자립에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보호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으로 명칭도 바꾸고 또 이들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자립 준비를 위해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을 하고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자립 수당 지급 기간을 보호 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고 심리 상담과 치료 재활 사업 지원 규모 등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2020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의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인 179만 원보다도 52만 원이 적은 12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예. 특히 자립 준비 청년 4명 중에 1명이 생활비, 주거비 등을 이유로 부채가 있었는데요. 평균 605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팍팍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50%로 일반 청년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역할이 큰데요. 대전도 올해 1월부터 전담기관이 구축돼서 아동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자립의 순간이 또 다른 고립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들이 더는 이런 현실과 마주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견디고 자란 이들이 더는 벽에 막혀서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사인 대사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